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29회 일부 고전 명작방. 급하게 제주도에서 서울살이를 결심할 것 같은 왠지 그런 갈등 속에 있고 계시는 두둥실님과 그 박 박사님과 함께 급하게 229회를 녹음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둥실님. 안녕하세요. 아니- 제주도가 너무 답답해서 서울 놀러 온 두둥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두둥실님께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식은 아니지. 식도 뭐 제가 사다 드리잖아요. 시중 들어요? 저희 그 머슴이지 머슴. 제주도 대지주 두둥실님에게 용역을 제공 중인 머슴. 아니 근데 박사입니다. 저기 요즘 제주도 렌트카가 막 하루 비용이 얼마 막 될 정도로 막 사람들이 외국을 못 가니까 엄청난데 왜 제주도가 갑갑합니까? 그게 그랬다가 4단계 되고 나서부터 다시 렌트카 가격 싸지고 비행기표 값 싸지고 이제 여름도 끝나서 이제는 뭐 그랬죠. 근데 4단계 되기 전까진 그랬죠. 진짜로 렌트카가 돈이 비싸도 빌릴 수가 없었대요. 얘기 들으니까 저는 뭐 렌트카를 쓸 일이 없지만 얘기 듣기로는 렌트카 구하는 게 뭐지? 그 숙소 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사람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제주살이가 갑갑하셔서 서울에 땅 보러 오신 어떤 그런 대지주 예. 진짜인 줄 알겠죠. 제주지주 거짓말입니다. 대지주 님의 어떤 그 모시고 우리가 이런 구석탱이 스튜디오에서 영화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하나 공지 드릴 말씀이,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광고 받아요, 광고. 광고 좀 주세요. 아니 진짜 우리 사실 내가 광고를 해야 돼. 우리 사람들이 꽤 듣는데 왜 우리 광고 요즘 안 오지? 유튜브를 안 해서 그래. 아 그런가? 네. 유튜브 해도 저희가 우리 광고해도 꽤 효과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광고를 안 주네. 우리도 좀 유지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말 드리긴 좀 씁쓸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아날람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짧게 끊겠습니다. 뭐 리액션을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리액션을 안 해주니까 내가 짧게 끊는 거 아니죠. 이렇게 후원 쏘면 뿌잉뿌잉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후원 쓰면 나체 댄스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누가 나의 나체를 보고 싶겠어. 역효과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움.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리는 의미로 후원을 해주시면 후원 안 하면 내가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험한 걸 보기 싫어 후원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네.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후원 꼭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영화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사실 이런 고민에 부딪혔어요. 최근 나온 영화 리뷰 좀 해라. 이런 얘기도 저희가 리뷰 이렇게 어떤 메일 보내주시는 팬분들이나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주신 분들이 최근 영화, 뭐 예를 들어 요즘엔 좀 넷플릭스 DP가 좀 핫하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인간 수업에 이어서 또다시 또 뭔가 그래서 DP 때문에 뭐 어쨌든 좀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요즘 영화가 뭐 리뷰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사실 저번에 예고 한번 했다가 안 한 영화가 있잖아요. 뭐요? 다시 보니 선녀 특집을 하려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조차 할 시간 낭비다. 왜냐면 계속 선녀가 되어가는 그 가속도에 계속 그 뒤에 나온 영화가 이게 지금 뒤로 갈수록 선녀 앞에 나온 전작들이 선녀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그걸 녹음하는 순간 이것조차 왜 선녀를 패냐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녹음을 사실 예고하다시피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좋은 작품들이 공개가 아직 안 되고 있기도 하고 화제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전 명작을 보자. 약간 이런 취지로 그래도 우리 영화를 전공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썰 풀어줄 건 이거 아니냐. 근데 이제 고전을 하면 또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흑백 영화 얘기하고 구할 수도 없고 막 토렌트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흑백 영화는 오히려 구하기 쉽죠.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가요? 네.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애매한 그 시기의 영화들이 오히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이런 거. 90년대 영화들이 구하기 힘들어요. 맞아. 그죠. 진짜.
그래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OTT 서비스나 어디든 어떤 의미로든 구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의 고전 명작을 또 했고 또 생각해보니까 고전이라는 개념이 바뀐 게 우리 박 박사님이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레트로라고 한 80년대 이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2000년대 초반 막 90년대 말 이런 걸 레트로라고 하더라라는 얘기 우리도 착안해서 생각해보니까 중경사님 보던 세대 입장에서 시간 개념을 하면 그때 고전이 대부 정도 만약에 그러니까 중경삼님을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훌륭한 작품이야라고 보고 자라던 사람이 그 정도 세대 90년대 학번이나 2000년대 초학번에게 고전은 80년대 70년대 영화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세대한테는 2000년대 초반 90년대 중후반 이런 영화들이 이제 나이 드신 40, 50대 분들에게는 잘할 때 본 영화니까 그냥 실시간으로 본 작품 같지만 젊은 세대들한테 MZ 세대 중에 G 세대들에게는 이제 고전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에 나온 영화도 벌써 20년 전 영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91학번이 지금 2021년이니까 91학번의 기준에서는 81, 71, 70년도 영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때 그걸 고전 되게 옛날 영화구나. 그렇죠.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의 영화구나 했으니까 2000년대 영화가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요즘에. 근데 아니 고전이라고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초반에 고전이라고 하면은 그리피스 넘어갔고 예를 들어서 뭐 베르히만 이 정도 한 대부 정도만 해도 그땐 제 생각에 영화의 편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고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근대 영화에 가까운 약간 근데 이게 그게 더 기간이 더 길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랄까. 지금은 그렇죠. 고전이라고 하면 20년 전에 이미 고전 같은 느낌인데 제 느낌으로는 옛날에 저희가 20대 때 고전이라 그러면 한 40년은 더 거슬러 가야 고전 같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부터 40년이라고 해도 80년대 90년대 영화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고전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근데 이제 고전하면 이제 우리가 왜 정석을 풀 때 꼭 집합 풀다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게 기본이고 그렇기도 한데 앞에서부터 해야지만이 나중에 미분 적분 풀 수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리피스 뭐 리메르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계시는 중장년 분들께서는 그냥 요즘 영화 아니냐로 느꼈을 것도 그죠. 고전의 반열에 포함해서 이게 이제 옛날 그 90년대 허비 앤 콕이 앨범을 낼 때 뉴 스탠다드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곡이라는 게 항상 왜 고전의 노래를 재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계속 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 90년대 뉴 스탠다드로 정의할 만하다 하면서 너바나라든가 프린스 노래를 자기가 뉴 스탠다드라고 정의하면서 앨범에 냈어요. 그러니까 다 동시대 노래인 거죠. 근데 그 앨범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보면 맞아요. 고전인 거야. 뉴 스탠다드 맞아. 그 앨범이 몇 년도에 나왔는데? 90년대 후반에. 90년대? 그럼 30년대인 거예요? 그렇죠. 2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건 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이제 어쨌든 이런 영화를 한번 해봤더니 그 시절에도 이런 명작의 반열에 들 영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두서없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민 케인까지 우리가 한번 이제 천천히 한 번씩 한두 마디씩 건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작품은 너무나도 고루한 작품을 하나 골라봤어요. 이거 고전이니까 남들 다 얘기한 거 우리도 한번 입을 대봐야 되는 거라는 차원에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이미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건 다 아시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우리를 위한 영화죠. 우리를 위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말하려고 그래도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머릿속에 이게 지금 일치가 안 돼요. 노인을 위한 그냥 엊그제 본 영화 같은데. 그렇죠. 우리에겐 그렇죠. 그래서 노인이 기억이라는 게 그따위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따위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 준비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몇 년도 영화였죠?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은 그 코맥 메카시의 동명 소설을 영화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코엔 형제라고 불리는 조엘 코엔, 에단 코엔의 그 작품입니다. 이게 2005년 소설이 2005년작이고요. 영화가 2007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년? 네, 그 정도 된 거죠. 왜 엊그제 같지 근데 14년 전? 14년이 굉장한 거죠. 저는 대학로 CGV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왔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14년이면요. 이제 막 죽을지 살지 모르는 피땡이가 중2병까지 끝낸 시기예요. 2차 성징이 다 끝나서 거의 요즘 성장 빨라서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뭐 2006년이면 그렇게 사실은 고전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거는 또 코엔 형제라는 거장이 그쵸. 거장들 복수형 거장들이 30, 40년에 걸친 영화 커리어 필모그래피 안에서 그
이제 일가를 이루는 완성하는 정점을 정점을 찍은 그런 네. 느낌의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 작품들도 되게 좋아하고 저 헤일 시저 같은 작품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코엔 형제 스타일의 어떤 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줄거리라기보단 고전이니까 오히려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신호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좋더라고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전에 총격전이 벌어진 끔찍한 현장에서 주인공 르웰린 모스는 우연히 $200만 들어있는 가방을 손에 넣는다. 그러나 이 가방을 찾는 또 다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살인마 안톤 쉬거 AKA 권오중 그리고 이들의 뒤를 쫓는 보안관 터미리 존스 벨로 나오는 합세하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된다. 이게 아무래도 상업용 신업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추격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후킹이 들어가 있는데 그치, 추격과 음모 차량 추격전 막 전복되고 막 총알이 난무하고 그렇죠. 이럴 것 같죠. 총알이 난무하긴 총알은 하지만, 난무하죠. 한 방에 여러 산탄이 난무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 르웰린 모스라는 베트남전 출신의 설정상으로는 이 사람이 저격수래요.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시골 총구석에서 트레일러에 사는 전형적인 우리 밀리안 달라스 카우보이나 이런 데서 보는 전형적인 그 뭐라 그러지? 백인 노동자 계층 남부 지방에 사냥을 나갔다가 서로 총격전에서 죽어 있는 어떤 멕시코와 뭐 어떤 인근의 갱들 마약 거래를 하다가 일이 틀어져서 그렇죠. 서로 다 죽여버린 그런 갱들이 죽어 있는 현장을 보는데 거기에 $200만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 거죠. 돈 욕심 나니까 당연히 들고 오는데 왠지 그날 밤 그 중에 한 명 죽을 똥살똥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갱 한 명이 이제 물 좀 주소를 하고 있었죠. 아구아 이러면서. 근데 그 물을 그게 이상한 그 일말의 뭐랄까 인간적인 감정. 그거에 휘말려서 물을 주러 갔다가 자기의 정체까지 약간 발각되는 어떤 상황이 돼서 추격을 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럼 추격해라 자객을 전문 스페셜 리스트를 보내는데 이게 이제 권오중 씨가 아니 그 안톤 쉬거가 그 유명한 그 헤어스타일과 단발머리 아존 하비에르 바르뎀이 왜 그 우디 알렌의 영화에 나오면 머리 짧게 갖고 되게 멋있게 나오는 게 있어요. 멋진 중년으로. 바르뎀 그 되게 남자 냄새 수컷 냄새 나는 되게 멋있는 남미 계열의 뭐 그런 역할로 많이 나오고 왜 최근에 뭐 시카리오 이런 데서 봐도 그죠. 이게 되게 이렇게 포스 넘치는 그러니까 되게 멋진 중년인데 이게 사람이 헤어가 이게 뭐랄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그죠. 난 정말 그 헤어를 이걸 어떻게 어떤 경우로 했는가 하는데 제가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날람만의 특별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감상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안톤 쉬거가 쫓아오고 안톤 쉬거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 고용한 사람이 다른 놈들한테 또 보냈다가 역시 또 안톤 쉬거가 빈정이 상한다. 뭐야 나 말고 또 다른 놈 해서 지들끼리 또 분란이 생기고 그 와중에 결국 안톤 쉬거한테 붙잡히죠. 그래서 결국 죽게 돼요. 다 죽게 되고 돈을 어떻게 찾게 되고 안톤 쉬거도 뭐 어떻게 되고 그 와중에 토미리 존스는 일종의 그거죠. 이 추격이라기보단 뒤늦게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계속 추이를 목격하게 되는 어떤 형국인 거죠. 그렇죠. 관찰자. 이 사건의 핵심 사건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그렇죠. 있는 그 바로 여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노인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노인 대표. 관점 이 영화의 관점을 제공하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거는 이 영화가 약간 이렇게 되게 뭐랄까 꼼꼼하면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집요하게 막 타이트한 앵글로 막 스릴러처럼 막 이렇게 막 음악 막 이런지는 않잖아요. 뭔가 의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그 감정을 고조시키는데 그 고조시키는 수법이 흔히 이제 그런 장르 영화에서 보는 음악을 고조시키고 뭐 컷을 쪼개고 이게 그렇죠. 클로즈업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전 완전 반대 방식으로 접근을 이 영화가 하죠. 또 유명한 게 음악이 아예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엄청난 몰입감과 그렇죠. 엄청난 고양감과 집중도와 스릴감을 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영화가 워낙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예술 영화로 또 속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거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지루할 거다. 왠지 좀 그런데 의외로 막상 보면 엄청 타이트하죠. 엄청 타이트한 몰입감을 선사하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영화가 끝까지 보면.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니야 그거는 안토니오니도 재밌다고 말하는 이들이 무슨 뭐 이렇게 근데 이 영화는 진짜로 좀 다른 의미로 되게 재밌습니다. 그쵸, 영화가. 그래서 적어도 마스터보다는 재밌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아날람의 그냥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기준으로 보면 마스터보다는 좀 더 대중 친화적이다. 그냥 틀어놓고 쭉 보는데 아무 문제 없는 영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지 않을 정도로 집중력을 유지시켜준다 영화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제 코엔 형제 하면은 약간 예술가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 약간
대하는데 네. 사실 코엔 형제라는 이 아티스트 두 분은 기본적으로 시네필 출신의 그 장르 영화의 언어에 굉장히 그 숙련된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중적이지 않은 접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항상 다만 그 다루는 방식이나 다루는 소재가 약간 의도적으로 이제 좀 낯선 방식이나 낯선 소재를 익숙하지 않은 소재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래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 그 얘기를 까는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은 장르 영화의 규칙이 굉장히 노련한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그걸 노련해서 본인들이 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가 재미없다라고 느끼니까 그걸 이제 전복시키고 뒤집는 게 그렇죠. 능수능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 그거를 이제 전복시키는 뭐 그런 거에 장르의 가깝다고 전통 보면 안에서 뒤집는 거라서 일단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코엔 형제가 원래는 사실 이제 그 90년대 생들에게, 아니 90년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코엔제 그 시작과 왕가이와 함께 시작과 끝을 본 어떤 그런 세대들에게는, 시작을 본 세대들에게는 약간은 그 요즘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힙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젊고 힙하고 약간 그런 어떤 블랙 유머를 되게 구사할 수 있는 썬댄스 키드로 먼저 소개가 됐었는데 요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고전 명작이라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은 거장이란 말이야. 옛날에 90년대에는 그 코엔 형제를 소개할 때 항상 뉘앙스가 이런 거였어. 재기발랄한. 그죠. 재기발랄한. 네. 그래서 샘 지금 샘 레미. 샘 레이미나 장르 영화 전통 안에서 큰 영화 실리만 헐리우드 키드들이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영화라는 매체를 뒤지고 볶고 하는 그 재미를 주는 젊고 재기발랄한 연출가들이다. 그렇죠.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 이제 거장이 되셨죠. 이제는 거장이지. 그래서 그 각본을 코엔제 쓰고 연출을 샘 레미가 했던 크라임 웨이브 보면 정말로 그 젊은이의 재기발랄함이라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삐뚤어지고 뭔가 남과 다른 걸 해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그 썬댄스 키드라는 그런 힙함의 어떤 그 절정에 있었던 블랙 유머 그 자체. 비슷한 세대 감독들이 다 예를 들어 피터 잭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는 다 거장이 되셨죠. 그쵸. 그 유럽에서는 저 누가 뭐 피터 그리너웨이나 크로넨버그 뭐 그런 분들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근데 그분들 이제 다 어른들이죠. 그죠. 어른들, 큰 어른들. 아니요, 여기 그 나라가 준비 안 된 노인들이죠. 다 노인들이 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왜냐면 파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이런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파고까지는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면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게, 장르 영화를 낯설게 뻔하게 따라가는 건 싫다. 하지만 장르적 몰입감과 장르 자체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게 어떤 목표인 것 같은데, 파고에선 약간 아리까리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낯설기만 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영화가 바로 그거를 완성해놨다고 보는 게, 낯설게 찍어놨는데 아까 말씀한 정반대, 장르적인 전통과 정반대로 찍었는데 장르의 몰입감을 완벽하게 선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거장이 됐다고 하는 이유가 완성되었다. 그렇죠. 스타일이 완성됐다. 그 스타일은 파고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전 작품들 중에서 뭔가 그러니까 톤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비슷했던 것 같아요. 파고가 저도 굉장히 진짜 그 앞에 영화들도 당연히 유명했지만 파고 볼 때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랬던 게. 근데 이제 그게 파고가 그때는 아리까리했던 게 약간 그냥 낯설기만 한 장면이 꽤 뭔지 있어요. 싶기도 하고. 이게 뭘까? 근데 이 영화는 확실히 장르적 쾌감을 완벽하게 주는데 굳이 뜯어봤더니 전형성이란 게 또 없어. 근데 전형성이란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전형성인데, 이게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코엔 형제가 이제 완숙기에 접어들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거고, 의미적으로도 좀 그렇죠. 일단 그 얘기를 못 해야 돼요. 불운의 촬영 감독. 우리 거장이신 로저 디킨스. 우리 로저 디킨스가 사실 불운의 촬영 감독이거든요. 왜냐면은 영국 출신입니다.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찍으신 영국 출신인데, 이분이 무려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14번이나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는데 2018년에 드디어 받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1917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맞네. 그 샘 맨더스 맞나? 아니 2017년에 수상을 먼저 한 게 블레이드 러너 2049로. 드니 벨레브랑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 그 오비 차원에서 1917로 이제 한번 더 받은 거죠. 혈이 뚫린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 헐리우드에서 예술적인 그 면에서 가장 위로 쳐주는 두 분이 로저 디킨스하고 에마누엘 루베츠키. 다들 아시는 그래비티, 레버넌트, 그리고 칠드런 오브 맨. 그 칠드런 오브 맨의 그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 그 롱테이크 샷 이런 것들로 유명한 그러니까 에마누엘 루베츠키가 사실 이 로저 디킨스의 앞길을 막았죠. 그렇죠. 사실 앞길에 오스카 수상을 방해한 사람인데 우연히
두 거장이. 네. 근데 유독 촬영이 눈에 띄게 만들어놨어. 에마누엘 루베스키는 그런 촬영자로서의 야심이 굉장히 많이 네. 그 작품 안에 드러나죠. 왜냐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에마누엘 루비츠키가 찍었던 영화들 뭐 이제 이투마마 그리고 트리 오브 라이프, 그래비티, 버드맨, 레버넌트 이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로저 디킨스가 찍었던 영화들은 이런 거예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더 리더, 레볼루셔너리 로드, 시리어스맨, 인타임, 스카이폴, 시카리오, 헤일 시저, 블레이드 러너 2049, 1917. 다 스타일이 확연히 구별이 되죠. 네. 그 예를 들어 두 중간에 사람의 더 리더는 저 누구야 그 빌리 엘리엇 찍은 그 감독 스티븐 달데리의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나치 맞아요. 그 부역자였던 그 여성. 여성에 대한 얘기를 찍은 그 작품인데 그래서 보시면 그냥 굉장히 그 차분한 드라마라는 인상을 주는 작품들이 촬영 자체도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네, 쪽에 그렇죠. 가깝다고 볼 수 예, 있고. 예. 에마누엘 루비츠키 우리 뭐 대표적인 그라비티로.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 촬영이라는 메커니즘의 음. 연출과와 함께 그것을 어떤 야심작 그러니까. 야심으로 어떤 도전해보는. 그렇죠. 저걸 와 저거 어떻게 찍었지 어. 싶은 그렇게 따지면 칠드러 오브 맨도 그렇죠. 그게 제일 유명한 게 칠드런 오브 맨에서 그렇죠. 그 차가 달리는 씬에서 차 안을 찍고 있다가 차 내부에 찍고 있다가 차가 그 롱테이크잖아요. 멈춰서 사고가 나고 근데 카메라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사고가 나서 그 오토바이가 자빠지는 장면까지 원테이크로 찍었는데 이게 네네네. 어떻게 한 호흡에 이게 물론 물리적으로 한 호흡에 찍을 수가 없는 영화인데 그죠. 트릭인데 트릭으로 어떻게 붙인 건데 이 CG를 붙인 건데 그 CG를 붙임의 그 어떤 그 미학적인 그 그렇죠. 어떤 계산 네. 칠드러 오브 맨은 그런 장면이 많죠. 후반 그 전투 씬에서 그것도 롱테이크로 원테이크로 막 피 튀고 할 때 그거를 동선상 저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걸 찍은 것 하여튼 칠드러 오브 맨은 촬영 자체가 너무 네. 영화도 좋긴 했는데 촬영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는 영화죠. 사실. 그분이 설계하는 룩도 그렇고 그런 사실 롱테이크라는 거가 사실은 롱테이크다라는 거로 다 찍었어 원시너클 뭐 옛날 히치코의 로프라던가 뭐 이런 뭐 미학적인 도전이기는 한데 그 자체를 구현했다라는 건 그냥 뭐 그게 아닌데 그게 드라마 쫙 붙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그 드라마의 긴장을 고조시키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웃기는 말이지만 타르코프스키가 꿈꾸던 것을 현대적으로 어제 저도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면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뭐 안 보시겠지만 우리 나중에 타르코프스키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보면 타르코프스키 사실 제일 유명한 건 결국 마지막에 완성된 걸작인 희생인데 희생에 대해서 저희 아날람적인 삐뚤어진 시각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희생이 사실은 그게 자기가 소비에트 시절에 동구권에서 동구권의 기술로는 절대 안 되는 거를 서구로 망명했을 때 잉그마르 베르이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베르이만의 스텝과 베르이만의 지원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 서유럽이 진짜 원기옥을 모아준 거란 네네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작품이랑 보면은 그 촬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완성도, 기술적 완성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근데 보면은 롱테이크를 되게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의 그 야심적인 방식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엠마누엘 루비츠키의 스탠리 큐브릭이 네. 주라기 공원 보고 이제 되었다 나의 네. 시나리오를 뭔가 할 그게 되었다 이러면서 스필버그한테 연락했대잖아요. 네. 그것처럼 살아계셨다면 그라비티 같은 거 보셨다면 이제야말로 그치. 내가 솔라리스로 꿈꾸던 게 드디어 그치. 되었다. 내가 솔라리스와 희생해서 그 공중으로 싹 올라가는 그런 그거를 진짜로 완벽하게 아름답게 구현할 수 있는 순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굉장히 뭐랄까 시각화가 굉장히 그렇죠. 뛰어난 사람. 예, 예. 그리고 로저 디킨스는 오히려 그렇게 치면은 연출가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는 연출가 뒤에서 연출가에게 차분하게 연출가의 의도를 충분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러면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렇죠. 예.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모나지 않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저 디킨스의 촬영이 이게 둘이 붙으니까 이게 결국 그 수상 결과가 말해주듯이 뭐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언뜻 보면 촬영자가 전면으로 나서는 작품들이 아니죠. 촬영 감독이 이게 뭐 그게 뛰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해서 그냥 카메라 들고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왜냐면 느낌인 여기서 찍고 해가지고 거기서 세워놓고 찍은 사람 같고 특히 노인을 위한 나라보다 더 그렇잖아요. 약간 왜 더 크게 찍어놨잖아요. 업자 용어로 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뻘풀샷이라고 그러죠. 뻘풀샷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네. 근데 그게 너무 적절해요. 음. 예, 그 사이즈 선택이나 위치가 너무 적절해요. 이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앵글에 그 인물이 걸리는 그 크기라고 해야 되죠. 그 사이즈가 이게 좀 더도 아니고 좀 덜도 아닌 어떤 그런 이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평양냉면 이쪽은 네. 평양냉면이고 저쪽은 이제 함흥냉면이다, 쫄면이다. 약간 이런 거죠. 맛은 이쪽이 좀 자극적인데 이쪽은 먹다 보면 계속 생각이 나더라. 약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로저 디킨스도에서 1917 같은 거에서 원신 원테이크로 쭉 미는 그런 것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예술적 야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그건 로저 디킨스의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샘 그지 맨데스가 샘 맨데스가 그걸 그래비티를 보고 나도 보고 싶다라는 야심에 그래서 근데 똑같은 촬영 감독을 데려와서 하면 약간 자존심이 그치. 상하니까 네. 당신 이거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지. 메시의 테크닉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비의 테크닉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역시 이분도 테크니션인 건 맞는데 이제 그 작품이나 연출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접근법에서 맞아요. 약간 근데 심지어 1917도 그 테이크 엄청 긴 테이크로 네. 가서 그렇지 한 샷 그러니까 그걸 굳이 샷으로 테이크를 분할을 해서 본다고 치면은 네. 마치 픽스 해놓은 것처럼 되게 인물을 담는 그 그렇죠. 앵글들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네.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에마누엘 루베츠키의 그 롱테이크나 이런 것들 카메라가 움직인다라는 게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이 로저 디킨스의 그 롱테이크는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게 인식이 안 돼. 그죠. 예. 그 차이가 크죠. 엄청. 그래서 어떻게 찍었지란 말은 엠마누엘 루비치가 찍었던 영화에서 한 번씩은 얘기해. 그렇지. 이거 어떻게 찍었지? 이 장면 뭐야? 이렇게. 근데 로저 디킨스가 찍었던 것 중에 이 장면을 어떻게 찍었지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 그냥 이 감독의 의도와 이 영화의 전체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나중에 보면 이것도 로저 디킨스가 찍었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저 디킨스 부르네. 14번 수상 끝에 후보 끝에 이제 기어이 블레이드 러너로. 뭐 촬영 감독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뭐 어차피 이것도 코엔 형제 얘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하자면 그 코엔 형제 초기의 촬영 감독은 베리 소넨필드라고 그 많이 아시는 게 그 개쇼티라는 영화가 있고 베리 소넨필드가 밀러스 크로싱까지가 밀러스 크로싱까지 그 초기작도 애리조나 사건 저기 밀러스 크로싱까지가 베리 소넨필드가 찍은 건데 원래 이분이 나중에 감독으로 성공하시잖아요. 엄청난 성공을 하시는 분이 감독으로 맨인 블랙 대표죠. 맨인 블랙 아담스 패밀리. 근데 보면은 베리 소넨필드 작품을 보면 그 기본적으로 이 감독도 그 코미디성을 깔고 가잖아요. 근데 그 코미디성이라는 게 앵글 안에서 조형적인 면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유의 그게 톤 앤 매너라고 할까? 그 앵글 안에서 앵글 자체 왜 사람의 옷차림, 생김새, 서 있는 자세 이런 실루엣 이런 그 저기 소품의 배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조형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접근 방식의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장이 되신 분에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베리 소넨필드와 함께하던 코엔 형제 영화는 좀 더 코미디스럽고 좀 더 장르스럽고 좀 더 재기발랄해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 베리 소넨필드가 촬영 감독으로서만의 필모를 보자면 제일 유명한 게 역시 그 물론 코엔 형제와 했던 아리조나 유괴 사건, 뭐 블러드 심플, 밀러스 크로싱 뭐 있지만 미저리, 빅. 촬영 감독으로서 촬영 감독으로서 미저리 빅 이런 영화들이 이제 엄청 대표적인 어떤 이분의 장르성과 코미디 그리고 그 감각들 그 헐리우드 전통의 어떤 그 감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되게 전통적인 훌륭한 기술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로 들어가면서 재밌는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앞에 원래 그 코엔 형제가 우리가 왜 재기발랄한 재간둥이 감독들이다 젊은 청년들이다라고 하던 시절에 불리던 시절의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블랙 유머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넨필드가 원래 코미디 이런 시티콤에 굉장히 그 특화된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걸 이제 잘 잡아줬는데 로저 디킨스가 영국의 근본이다 보니까 재밌는 게 바톤 핑크부터가 그 원래 그 전에도 천재 감독들이 얘기는 했지만 바톤 핑크가 처음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잖아요. 그거부터가 로저 디킨스랑 함께한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 있는 분이 너무 대놓고 개그를 치면 약간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대놓고 개그를 치면 좀 그렇다. 그걸 레이어로 깔아라. 이거를 유머로 캐치를 못하면 그냥 이 드라마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유머까지 캐치하면 드라마와 함께 어떤 좀 더 왜 요즘 팬들이 왜 상징놀이 하는 의미화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느낌을 로저 디킨스 때부터 좀 갖춰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어서 우리 다음에 할 영화도 그렇고 이번 편은 감독과 촬영 감독의 궁합으로 엮어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원래 그게 맞지. 그 우리가 저는 영화가 너무 작가주의 경향으로 감독 얘기만 하는 게 좀 그런 게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죠. 소설이나 미술도 아니고 이 협업을 하는 업에서 감독의 지분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너무 감독만 띄워준다라는 거는 약간 좀 영화나 특히 대중음악이나 대중문화에선 조금 어폐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 해서 감독을 폄하한 게 아니라 촬영 감독과의 궁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작품의 변화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다 눈에 보이죠. 보니까 맞아요. 그냥 지나칠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흔히 말하면은 B급 영화 좋아한다라고 자처하는 시네필들 중에는 코엔 형제 바톤 핑크 이 작품 너무 젠체한다고 그럴 수 초기 있죠. 작품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비디오 가게 키드라고 부르는 맞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아니야 코엔 형제 근본은 아리조나 유괴 사건이지 이러면서 그런 이제 분들부터 샘 레이미 그렇지 샘 레이미 이블데드 찍던 시절 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이제 바톤 핑크가 예술적으로는 평가받긴 했지만 너무 젠체한다. 뭐 갑자기 예술한다고 왜 재미없는 거 찍냐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사실 꽤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가 레이어가 쌓이면서 이 영화를 파고가 거의 이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게 이 영화를 코미디로 처음에 작정하고 보면은 끝까지 코미디가 그죠. 보여. 그리고 진지한 되게 스릴러, 약간 잔인한, 잔혹한 그런 그냥 범죄 극이다, 범죄 드라마다라고 보면 또 그게 보여요.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의미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웃긴데 잔인하고, 잔인한데 서슬퍼렇고, 흔히 블랙 코미디라고 불리는 네. 정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건 거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거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그거마저 싹 뺐다라는 얘기가 사실 대다수였어요. 정극을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하죠. 정극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저희 생각은 다른 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마저도 이게 좀 조금 얕을 뿐이거나 좀 깊이 숨겨져 있다 뿐이지 이게 그 유머가 블랙 블랙 코미디의 그 레이어가 있는 네.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코엔 형제 공통 중에 그 블랙 유머의 기조가 뭐냐면 괴상하게 생긴 백인 배우를 수집해. 그죠. 영화들에 다 그리고 대부분 배우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흑인이나 다른 인종은 잘 안 나오고 잘 안 나오죠. 백인 이상하게 생긴 그 이거를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흔한 사람인데 카메라에 뻘하게 찍어놨을 때 그게 약간 위어드하게 생기는 그게 뭐 살이 쪘던 얼굴이 존 굿맨, 코가 길던 뭔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류의 외모의 사람을 수집한단 말이에요. 프랜시스 맥도먼드라던가.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그 번 애프터 리딩에 보면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데 네. 브래드 피트도 거기서 바보 거기서 연기에 그렇게 나와요. 맞아요. 동바오라 동네 바보형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누가 나와도 그 위대한 레버스키도 네. 그 제프 브리지스가 제프 브리지스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 스티븐 부셰미 데리고서는 위대한 레버스키에서 스티브 부셰미는 원래 코미디 배우잖아요. 네. 근데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저기 제프 브리지스가 진짜 그 레드넥으로 전형적인 무식한 레드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한 있고 그 누구지 그 감옥 탈출한 이가 있는데 그 조지 클린이 나오는 오브라더 오형제 어디로 오형제요. 맞아요. 그래 조지 클루니는 그래도 사람처럼 좀 나왔던 것 같고 워낙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지 클루니 그러니까 설정을 부여하기엔 좀 거기는 이미 그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그 캐릭터인데 근데 어쨌든 그 이상한 백인 수집 취미가 블랙 유머로 굉장히 소환을 잘 시키는데 그게 사실은 노인을 위한 나라보다 해도 저희가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 슈퍼마켓 아저씨, 그 뭐지 그 안톤 슈가한테 막 대드는 그 여자 뭐 그 트레일러 관리 매니저, 매니저, 그 렌트카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트레일러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뭐 호텔의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엑스트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톤 슈거의 만남 속에서 굉장한 블랙 유머거든요. 이게 진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유머러스한 그런 블랙 유머가 밑에 깔려 있다라는 전제로 한번 같이 보다 보면은 좀 더 의미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게 코미디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웃긴 장면이 정말 많아요. 네, 이게 약간 진지한 장면, 영화에 흔히 말하는 유튜버나 다른 데 소개 많이 됐던 추격, 되게 쫄깃한 거 추격신이라든가 그런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을 들어간 신들. 인생의 깊은 의미 뭐 네. 이러는데 사실은 사실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코미디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약간 작품의 무게에 약간 사람들이 그리고 이 코맥 메카시의 원작 그 소설들을 보면은 진짜 무겁고 딥하거든요. 소설들이 그죠. 다. 근데 그 원작의 뉘앙스를 그런 무게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코미디라는 관점으로는 사실은 잘 이렇게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코미디라고 말하면 내가 괜히 이게 좀 되게 점잖고 진중한 중후한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코미디를 읽는 순간 내가 훼손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코미디란 증거는 뭐냐면 권호중 씨가 하비에 바르뎀 그 안톤 시거 캐릭터 갖고 와서 지금 코미디로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쵸. 코미디성은 그 의도된 코미디성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제목도 그렇지만 이거 찍을 때 이제 코엔 형제 나이를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의 농담이 나이와 함께 그렇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파고 얘기가 나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코엔 형제의 그 유머러스함이 독특한 지점이 뭐냐 그러면 파고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고기 가는 미트에 거기를 그렇죠. 해가지고 다리 이렇게 갈려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잔인한데 그걸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렇죠. 실제로 그 장면이 전설처럼 당모이가 되었다. 잔인한데 상황과 그 잡은 앵글의 그 모습이 너무 웃긴 이상한 다리 거꾸로 돼 있는 거. 그게 엣지로 살아 있었던 게 파고를 생각하면 그때 나이와 지금을 생각해보면 물론 아까 그 원작의 무게도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변해온 것도 물론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관심법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여전히 그 파고에서 다리 거꾸로 갈려가던 그 유머의 그 뉘앙스 흔적은 여전히 그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해도 우리가 계속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있는 거죠. 근데 노인을 위한 나라 없다 떼놓고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밑에 깔려 있는 그 사람의 그 톤을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 느끼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조금 더 한번 언급해 보고 싶은 그 백인 수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남부나 약간 그 저소득층의 약간 그 나사 빠진 백인 아저씨. 그죠. 약간 백인 주로 이제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오는데 그 독특한 외모에서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동네 사람인데 그거를 코미디성으로 승화시키는 데 능한데 근데 이상한 건 그런 거니까 이분이 그 요즘은 이제 그 오히려 레드넥 백인들이 그 트럼피안이 돼가지고 소외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선견지명 있는지 그 이전부터 사실 그 정서를 굉장히 유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 상당수 영화들이 텍사스 그 특유의 사투리라 그래야 되나 그 톤 있잖아요. 그 남부 사투리. 코엔 형제 영화들은 대부분이 대사 톤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그런 대사 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역은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그 지역의 그러니까 텍사스는 아니지만 그 파고도 텍사스는 아니지만 그 동네 사투리 그래가지고 프란스 맥도는 야 그렇죠. 이러잖아요. 이상한 톤으로 말을 하죠. 네. 그리고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그 파고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어떤 고단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 삶의 인생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저에게 금과 억조고 40대 이후에 저의 삶에는 그 말이 금과 억조인데 네. 이 뾰족한 수가 없단 말이야. 사람이 죽었거나 내가 어쩌다 보니 살인을 했거나 혹은 내가 도망을 쳐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데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돌파할 때 이 고단함이라는 게 이제 번거롭게 빨리 이거 티켓 받고 가야 되는데 그 개원이 되게 까칠하게 굴어. 근데 이 왜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아줌마야. 아 그럼 여기서는 그 피곤함과 함께 여기서 코미디성이 이게 뭐한 짓이 싶어서 헛웃음이 나는 그런 정서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피곤함이라는 게 이제 얼굴에 묻어나는 백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류의 코미디를 갖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특히 도시와 약간 단절된 그냥 그 세대가 거기서 그 화석화된 저기 판포리에 살고 계시는 두둥실님은 잘 그 돌멩이가 누가 손을 안 대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그런 정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정서에 대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타인종은 잘 안 나와요. 타인종 잘 안 나오고 많이 타인종이라기보단 다른 사람 나와봤자 멕시코 사람 국경에서 국경 그 근처에 멕시코 사람. 전 제일 웃겼던 게 빅 레버츠키에서 스티브 셰민가 누가 나올 때 그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그 멕시코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노래가 나와요. 맞나? 호텔 캘리포니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겼거든요. 그 볼링장에서 그 약간 뭔가 약간 연적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서의 그 어떤 백인들의 어떤 그 소외된 백인들의 그거를 굉장히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 약간 이런 게 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트럼피안들이 사고를 치고 뭐 트럼프 당선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보니까 코엔 형제의 필모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적용돼도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코엔 형제처럼 요즘에 이렇게 백인들만 나오는 영화를 찍으면 안 되잖아요. PC하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엔 형제 가장 최근 작보면 아예 옛날로 가버리잖아요. 네, 헤일 그렇죠. 시저도 아예 1940년대로 가버리고 그리고 저기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던 카우보이 노래도 아예 그냥 그 서부국의 고전 그 고대로 가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잘 보면은 백인 중심주의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분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은 백인이 아니에요. 근데 좋은 지적하신 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트럼피안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꼴보수다, 남부 무식한 레드넥들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정서를 되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냐하면 대부분 이분들의 영화가 블랙 유머까지는 어쨌든 범죄극이거든요. 범죄 스릴러예요. 전통적인 그 밑에 깔린 기본적인 거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근데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사단이 나는 경우가 그 레드넥들의 어떤 그 특유의 감성과 그 세계 안에서의 그 로직들이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코미디, 그들 그 촌부들이 발생시키는 코미디 혹은 범죄성. 근데 그 범죄성이라는 게 의도적인 무슨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이 것이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일이 그죠. 이렇게 곤란해져 버렸다. 이게 이럴 의도는 아닌데 이렇게 파고가 파국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보면 옛날 밀러스 크로싱도 사실은 갱스터 장르를 비튼 거지만 어쩌다 보니 일이 꼬인 상태에서 네.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만 음. 해라고 했을 때 그 곤란함이 있잖아요. 나는 사실 대단한 투사는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날람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아날람을 저기 탄압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든 혹은 니들 그래 알았어 국무총리해라고 하든 딱 해서 사실은 주장은 했지만 그게 실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그게 됐을 때 내 마음가짐을 새로 리셋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살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 잘 돼도 곤란하고 망해도 곤란하단 말이야. 대부분 이직 같은 거나 좋은 제안 같은 걸 받으셨을 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보기엔 좋은 제안일 수 있는데 이걸 받아 말아 고민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일까? 그리고 아닐까? 그걸 받은 순간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야 왜 안 받아? 그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예를 들어 뭐 아니 그 남자랑 왜 헤어졌어? 그 여자랑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랑 왜 헤어졌어? 근데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좋고 나쁨과 명과 암이란 거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걸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했을 때 일이 갑자기 롤링 굴러가서 뭔가가 된단 말이야. 이게 스노우볼이 아까 된단 말씀하신 말이야. 이직 이런 건 자기가 생각할 어떤 순간이라도 보통 그래서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도 없다 마찬가지고 영화들을 보면은 그 선택이 바로 발등 앞에 딱 떨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민할 틈 없이 생각할, 그냥 바로 그 상황에 빠져드는 것들이 영화에 대부분 묘사들이 그래서 되죠. 그 순간적인 선택이 이 뒤에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고 하나하나 복귀해 보면은 그죠. 그 순간에 선택한 그것이 나의 인간성이야 사실은. 예. 그 사실 그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복귀를 해보면 그 루엘린 주인공이 루엘린 입장에서 보면 그 목마르단 사람한테 물을 갖다 주는 그 새벽에 자다 말고 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죠.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인생이 그런 순간적인 선택이 이게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였구나 선택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지나고 이후에는 어쩌겠어란 말이야. 그 감당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죠. 이제 그러니까 영화 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보다 더 앞에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사냥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놓쳐가지고 그 사슴을 제대로 못 맞추고 걷다 보니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서 거기 죽어 있는 사람들과 돈을 발견했냐라는 거지. 그거 뭐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그걸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긴 한데 그게 뭐 아까 이직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하루 이틀에 생각할 틈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고 아니면은 스탑인 건데 그때부터 갑자기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부터 먼저 제시해 보자면 이 영화가 사실 뭐 운명, 악마 뭐 이렇게 나의 신이 등장한다는데 사실 뭐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관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인과율이 있는데 인과율을 따지면 그게 인과가 맞아. 근데 더 크게 그 앞과 뒤를 더 크게 보면 딱히 인과가 없는 거죠. 없는 사건인 거죠. 사실 이것도 인과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네가 돈을 훔쳤기 때문에 킬러가 쫓아왔더니 인과가 맞아. 그죠. 근데 사실 갑자기 앞에 멕시코 캔이 등장했다. 돈이 내 눈앞에 있었어. 그거는 인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더 크게 보면. 그리고 사실 이 남자가 베트남에서 제대해서 하필 그때 거기에 살게 되었다. 또 사냥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겹쳤는데 거기서 이제 인과가 어느 순간 롤링이 되는 거죠. 이제 스노우볼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돈을 훔쳤더니 킬러가 쫓아오고 킬러가 너무 센 놈이어서 내가 베트남의 이 뭐랄까 역전의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당하기가 힘들어. 약간 이거는 이제 인과율인데 내 전투력이 약했어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보면은 랜덤하게 운명이 찾아온다라는 어떤 인과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크게 보면은 인과율 자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나레이션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애들 범죄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보통 이제 연쇄살인범들과 이제 세트로 들어오는 프로파일러, 네. 그 이제 넷플릭스의 마인드헌터나 유나바머를 보면 이제 되게 잘 그 직업의 탄생에 대해서 되게 잘 묘사가 돼 있는데 이게 신선해.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 쓴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작가들한테 신선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은 사건에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신선한 접근법이 제시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서사에 이게 왜 그 서사라는 거는 왜 앞뒤에 원인과 결과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살인에는 누가 뭐 질투를 해서 누굴 죽였고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뭐 이런 식의 그쵸? 것들의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그 왜 연극에서는 부조리극이라고 해서 고도를 기다리며 딱히 인과가 없는 그러니까
조리에 맞지 않는 그쵸. 그래서 부조리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장르 영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살인과 폭력이 있는 것들이 연쇄살인범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이 서사의 새로운 그 어떤 경질 그 지평을 여는 그런 이제 현실 세계의 사건이었던 네. 거죠. 이유가 없는 살인, 이유가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연쇄살인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져오니까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것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막 미국에서 펼쳐지기 전에 때는 그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 이제 내가 알던 그 세계가 아닌 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주인공인 토미리 존스. 토미리 존스 아저씨 입장에서 이렇게 항상 그 주름 잡힌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은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근데 재밌는 건 작은 의미의 인과율은 토미리 존스. 그러니까 노인의 입장에서는 잘 알잖아. 이 이야기의 필연은 귀결은 결국 비극이다. 그렇죠. 이게 쫓는 놈이 있고 쫓기는 놈이 있으면 이거 뭐 어떡하겠어. 센 놈이 이기겠지. 우리가 보통 보지 얘가 감옥에서 주정부 경찰에 잡혀도 감옥 들어가면 감옥에서 죽어요. 칫솔 알잖아. 갈아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얘는 분명히 죽어. 약간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르 서사에서. 그러니까 그 귀결을 당연히 알고 있어. 작은 의미의 인과율은 알고 있는데 근데 애초에 이런 일이 그러면 애초에 왜 벌어지지? 라는 거에서 노인조차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랜덤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게 노인이 현명함을 상징하는 때는 노인의 현명함이 그저 꼰대의 그 귀따가운 잔소리 들을 테니까 노인을 위해 마련된 어떤 기회라는 게 찬스가 없다. 노인의 현명함이 젊은 세대에게 이 로스트 테크놀로지화가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노인조차 랜덤한 이 랜덤한 운명의 그 어떤 무슨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거 앞에서는 노인조차라는 거죠. 노인조차 그 아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무대에서조차 쓰지 못하잖아요. 토미 존스 그렇잖아요. 토미 존스라는 노인이 이 활극 무대에서 항상 뒤에 쫓아와서 사건이 벌어진 뒤에 오는 왜 우리도 왜 경찰에 가끔 뭐 신고한단 말이야. 층간소음 이런 거 뭐 이렇게 위층에서 쫓아왔어 막 이런 얘기 하면은 경찰에서 늘 내 얘기한 답변이 그러잖아요. 사고가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사고가 벌어지지도 않는데 이건 분명 협박도 보통 이런 답변을 들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찰형은 그런 거예요. 경찰로 상정한 것도 마치 그런 거예요. 사고가 벌어져야 내가 뭘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아니 그냥 돈을 들고 갔다. 근데 그 사람이 신고 안 했잖아, 솔직히. 신고 안 했으니까 안톤 시고를 한 거지. 이게 나쁜 돈이니까 경찰한테 신고 안 한 거지. 절도라고 신고를 안 한 거지. 그러면 이건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도도 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뒤를 쫓아. 그럼 노인에게조차 이 노인은 이런 랜덤한 세계 질서에서 노인이 되면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의미자 다른 의미인 게 아까 박 박사가 말한 것 중에 그걸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처음에 말했던 그 노인 아무 이유 없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게 대꾸를 이루는 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뭐지? 맨 마지막에 그 아저씨라고 그래야 되나? 경찰 선배인지 그 하여튼 더 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선배 뭐 아마도 친척 되는 아마도 좁은 마을일 테니까 친인척의 삼촌 정도 되는 서로 다 경찰 되고 뭐 전직 보안관. 근데 외모상으로는 누가 더 선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말투로 봐서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해주죠. 그 뭐 엉클 삼촌이 죽었을 때 너 얘기를 아느냐 그러면서 그 엉클이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죽었던 사건이 1900 초반에 1909년 인디언들이 강도를 하러 온 것 같아서 총을 주우러 가는데 걔네가 먼저 총을 쏴서 죽이고 인디언 말로 뭐라고 떠들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죽어간 동안 보다가 그냥 갔다. 그 말의 핵심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왔는데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이고 보다가 갔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이 토미리 존스도 이미 노인이 됐지만 더 노인, 더 노인도 이미 그런 비슷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불가해한 사건이 있었고 하지만 그게 로스트 테크놀로지면 토미리 존스는 다시 젊은 시절부터 그런 일들 배워와서 나이 먹었는데 또 이런 일을 보면서 여전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토미 존스가 여기서 가장 현자인 것처럼 나오다가 그 마지막에 그 장면에서 더 그러니까 꼰대 위에 상꼰대가 더 나와서 야 그게 뭐 나도 사실 1909년에도 똑같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909년 뭡니까 지금 2021년에 1909년 3.1 운동도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을 겪은 게 네가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부조리극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가해한 사건, 인생의 그 불가해함. 사실은 그 이 불가해함의 핵심은 하나하나 그 미시적인 인과를 따지면 있어요 이유가. 내가 그 사슴을 쫓아갔더니 현장을 발견했고 현장에 돈이 있었고 돈을 들고 왔고 돈을 들고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굴 찾으려고 보냈고 이렇게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대표님 처음에 얘기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앞과 뒤는 연결이 돼요. 연결은 목말라서
물을 먹었다까지는 돼. 요 두 개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그 앞에 내가 왜 목이 마르지에서는 그럼 앞에 아침을 짜게 먹어서 근데 아침을 왜 짜게 먹었지? 뭔가 뭐 했었는데 이게 그 서로가 서로의 연결고리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사람의 삶의 궤적 자체가 딱히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앞에 떨어지는 거야.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루엘린의 부인 칼라진이 그 하는 질문이 되게 핵심적인 게 You don't have to do thi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만은 그 저기 하베르 바르데 그 안톤 시거가 그래 다들 그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그냥 벌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은 나의 그러니까 왜 중간에 또 그 아저씨 누구야? 우디 에럴슨이 나타나가지고 그거야말로 무슨 효과야 그거? 맥커핀 그 자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그냥 무력하게 쓸려나가. 근데 우디 에럴슨이 이제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사람 안톤 시거 하는 대사가 뭐냐면 규칙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대로인데도 따라야 된다면 그게 뭔 의미냐 이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규칙이냐라는 말을 안톤 시거가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세계의 룰을 나는 따라야 된다라는 건 거거든. 자기의 윤리에 충실한 사람인 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고 커서 자라서 무언가를 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이루지 않거나 해서 나 자신의 생각하는 누군 또 강요하지 않은 혹은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있지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어떤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됐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거를 지키거나 따라서 나한테 좋은 일이 뭐가 있지? 라고 하는데 따르고 있어 나는. 근데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성애라든가 자기가 지켜야만 해라고 하는 관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된 거에 원인과 결과를 제공했지만 생각해보면 그걸 왜 따라야 되지? You don't have to do this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삶은 그거를 나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굴러가는 인과 안에서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되게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보는 내내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과율이라고 표현을 빌리자면 인과율의 율은 법칙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을 좀 바꿔서 인과의 비율이라고 따져보잖아요. 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우리가 흔히 삶 속에서 경험해서 얻어온 이 정도의 내가 뭔가 일을 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가 올 것이 하는 통박이라는 게 흔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물을 마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거 물을 마셔서 벌어질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의 나쁜 일은 배탈이 나는 거 정도인데. 근데 물 먹으러 세븐일레븐에 갔는데 갑자기 그 총기 살인범이 들어와서 총을 갈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마치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내 뱃속에서 에어리언이 튀어나오는 거 이런 느낌인 거지. 말도 안 되는. 근데 왜 그렇게 됐자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앞뒤에 이유는 다 있어. 이유는 있는데 이 내가 벌인 이유와 결과의 갭 차이가 너무 큰 크죠. 거예요. 왜냐 그러면 200만 달러를 들고 왔을 때 물론 뭔가 큰일이라는 건 아마 루엘린도 생각했겠지만 그런 미친놈이 쫓아와가지고 그럴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그게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거기에 아까 말했던 그 코엔 형제들이 수집한 이상한 백인 엑스트라들이 그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그 뭐 안톤 시거한테 그거 가스 그걸로 머리 날아간 아저씨도 경찰이 세웠는데 경찰이 삐요삐요해서 내가 차를 세울 때 보통 거기서 자기가 예상하는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 딱지를 떼거나 그랬을 건데 자기 머리통에 날아서 죽을 거라고는 전혀 그런 식으로 거기 나오는 엑스트라들이 다 죽어나가거나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영화에서 뭔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영화에서는 이 정도 우리가 왜냐하면 관객들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다른 우리가 봐온 영화에서 이 정도 장면이 나왔으면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서 보면 표정들이 다 어리둥절이죠. 그죠. 어리둥절이지. 그리고 랜덤한 게 심지어는 안톤 슈거가 무차별이 아닌데 그 무차별을 결정하는 기준도 자기가 결정한 거 외에는 다른 거는 그냥 어떤 그 랜덤한 그 동전 뒤집기로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상징되는 그 씬이잖아요. 안톤 시거 입장에서는 무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거는 거리를 두고 보면 이건 무차별인 살인적인 거죠. 그런 그렇죠. 얘기를 그 토미리 존스의 부하가 이 무도한 녀석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다니 하는데 이거를 안톤 시거 입장에 보면 자기만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이 또 뭐냐면은 그 어리둥절함이 한 표정이라고 했는데 그 왜 말씀하실 때 이제 경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90%도 아니지 한 99%의 사건은 우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지 1% 정도가 계획이 됐거나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방식의 뭐 그 살인이거나. 그래서 사실은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게 미국 그 넓은 땅에서도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네. 요즘은 사실 그것도 잘 안 나오지. 아니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인과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한다가 욕을 하지만 그 경찰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99% 100개의 사건이 나는데 99%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 그럼 나머지 하나도 99개를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에러가 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하나의 사건만 갖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고, 그 왜 보면은 나와서 쓰세요라고 하면 안톤 시거처럼 무서운 아저씨가 이상한 장비 들고 다가오면 아니 도망가야지 뭐 하는 거야라고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루틴한 삶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예상을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있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이게 뭐지 하면서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이 천천병력 같은 사건이 실은 이유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더라라는 그래서 거. 그 동전 뒤집기로 상징되는 그 랜덤하다는 게 재밌는 게 안톤 시거 입장에서 질서가 뭐냐라고 얘기를 그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안톤 시거가 뭐 이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 거고 그건 이제 인과율이라고 치면은 또 다른 인과율은 그 동전 뒤집기처럼 그러니까 그것조차 질서인 거야. 동전 뒤집기란 랜덤한 질서. 그러니까 랜덤한 거야.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애를 낳기 결정했는데 애가 딸인지 아들인지 이게 알 수 없다라는 것처럼 랜덤한 거. 이거는 근데 랜덤조차가 질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아주머니한테 오히려 벙찐 표정을 어리둥절 안톤 시거가 약간 어리둥절하잖아. 아니 이럴 일인가. 이거 갖고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굴 일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안톤 시거 머릿속에 살까지 지나갔던 느낌을 우리가 복귀해 보면 그럼 이렇게 빡빡하게 굴 일로 내가 또 이 사람을 죽일 일인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미묘한 여러 개가 겹치면서 그 분은 산 거야. 안톤 시거도 굳이 여기서 그 보면은 그 아주머니의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 있잖아. 그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니까 안톤 시가 거기에 수긍을 해. 맞아요. 근데 그 편의점 직원은 그럼 뭐가 다냐? 편의점 직원은 약간 조금 안톤 시가 입장에 빈정상하게 만드는 게 갑자기 또 그래서 계속 묻잖아. 너 몇 시에 원래 몇 시에 자냐고. 지금 원래 닫는 거 맞냐고. 나 나가시러 다 닫을 거라고. 문 닫을 거 같더니 이게 지금 레귤러한 닫는 시간 맞냐고.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널 죽여야겠다. 그러니 결정해라. 이 동전 이건데 그 아주머니는 너무 단호하니까. 이건 원래 그 룰이야. 그치. 이거는 바늘구멍이 들어갈 틈이 없어. 이건 지켜야 되는 거야. 예외가 없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 것도 없는 거야. 그럼 가야지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미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씬이야. 왜 정보씬처럼 보여. 그냥 안톤 시거가 저 트레일러의 위치와의 정보를 파악하는 씬이고 그런데 그게 하나의 거대한 유머거든요. 이 앞에 그 슈퍼마켓 편의점 아저씨와 대비되는 이 아줌마는 왜 살았지? 심지어 그 닭장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닭장은 왜 죽지? 그럼 차를 뺏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 아저씨는 왜 차를 왜 뺏겼지? 그냥 거기 있어서잖아. 그 차가 안톤 시거에게 필요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그 차가 만약에 필요 없고 안톤 시거가 그 차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는 그 차를 지나갔겠지. 그냥 뭐 저기 그런 차가 있나 보다지. 왜냐 굳이 그 닭 치우는 거 굳이 왜 묘사하겠어요. 그 수고로움을 하면서까지 이 차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왜냐면 다른 좀 더 가서 깨끗한 차를 뺐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했던 건 지금 당장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 작은 인과율.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는 그 닭 날개를 청소하는 씬이 굳이 찍었다는 게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수고로움을 굳이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이 인과율에 의한 건데 이 인과율은 무엇다? 닭장사 아저씨에게는 그러죠. 랜덤한 우연인 거죠. 근데 근데 그 닭날개를 치우는 그 장면이 거기에 바로 딱 붙으니까 여기서도 약간의 그런 블랙 유머가 사실 킬러가 하고 있는 어떤 형식의 어떤 동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한 그 인생의 금원, 인생에 뾰족할 수가 없다. 킬러도 뾰족할 수가 그죠. 없다. 닭털이 있으면 치워야 한다. 그리고 80년대 테크놀로지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열심히 그냥 청소하고 맞아요. 닭도 털어내서 또 이제 달려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 단호해서 살아남은 그 아줌마를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건 과대 해석 같긴 한데 네. 뭐 그런 것도 재밌으니까 마지막에 그 칼라진 그 부인을 루엘린의 찾아가가지고 부인. 그때 안 가도 되잖아. 돈은 이미 날라갔어요, 사실은. 돈은 참 못 찾게 된 상황인데 굳이 왜 왔냐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 네 남편이 너를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톤 시거한테는 그게 자기의 질서니까 해야 되는 일인 거야. 근데 거기서 칼라진이 단호함을 보이죠. 동전을 고르라고 했을 때 난 고르지 않겠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집 밖을 나오는데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안 죽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소리가 나거나 물론 뭐 안톤 시거 맘먹으면 때려 죽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오고 나서 정말 황당한 게 그러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마치 지금 정말 이건 무슨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적으로 굳이 과대 해석을 해보자면 자기의 질서를 어긴 거죠. 자기가. 이걸 그러면은 안 골랐으면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걸 살리고 자기 질서를 깨고 오는 순간 형벌을 받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두 가지 우주가 발생했는데 그 칼라진이 죽었다의 경우와 그렇지. 안 죽었다의 경우가 있는데 안 죽었다의 경우를 굳이 인과율로 해석해 보자면 만약에 상정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치면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오히려 그런 양자역학의 분할되기 바로 그 순간 그 난 선택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하는 그 칼라진이 말하는 그 순간 그래서 있잖아요. 칼라진은 죽어 있기도 하고 몇 퍼센트의 확률로 죽어 있기도 하고 몇 퍼센트의 확률로 살아 있기도 한 거야. 물론 원작에선 죽었다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읽은 지 오래돼서 그런데 그러고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그 안톤 시거가 사고 나는 그 시점에 신호등을 굳이 화면 안에 잡아요. 그랬나?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기억하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인 거를 해서 교통 질서를 지켜서 잘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다는 걸 굳이 그 앵글을 올려서 그 파란불에 그 신호등을 같이 잡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갑자기 빵 하고 사고 나는 거야. 안톤 시건 질서를 지켰어. 근데 질서를 지키지 않은 누군가에 자기가 또 사고를 당한 거야. 근데 그것 또한 다 뭐라 해야 되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안톤 시거는 자기 나름의 질서를 지켜서 쭉 가지만 그것 또한 알 수 없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파괴되고는 한다. 근데 거기서 이거 뭐 완전한 대꾸는 아닌데 재밌는 게 그 다쳐서 팔 부러져서 나왔을 때 또 소년이 두 명이 와서 뭐 이렇게 걱정하니까 그 옷을 내게 팔아라고 하는데 그게 그 주인공 루엘린이 멕시코 국경 넘어가는 것에 했던 대사랑 거의 똑같죠. 그쵸. 그 옷을 나에게 팔아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했던 그 묘하게 겹치는 것들이 계속 이제 있죠. 사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꾸가 그런 상징적으로 사실은 처음에 저기 누구야 첫 장면에 루엘린이 첫 등장할 때의 그 장면을 보면은 사슴이 총 맞아서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완벽하게 의도적으로 안톤 시거와 루엘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메타포거든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안톤 시거와 루엘린의 입장이 다시 뒤집히는 게 뭐냐 교통사고 나서 피를 흘리는 안톤 시거가 이제 그 사고 났을 때 경찰한테 또 쫓길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안톤 시거는 사실 사슴의 입장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누가 사냥감이 되고 누가 사냥꾼이 되느냐라는 것은 인생 그 우주의 그냥 삶의 어떤 우연한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거지. 그래서 그 칼라진의 질문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You don't have to do this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라는 것들이 그러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난 선택하지 않겠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다. 칼자루는 당신한테 있다. 네가 사냥꾼은 너다. 이걸 마치 나의 선택인 양 호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에게 하는 질문인 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안톤 시거가 신이라는 게 아니라 이 질서라는 것을 일종의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삶을 억울하지만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입장 또 다른 입장일 수 있다라는 거지. 칼라진의 입장이라는 거지. 그것도 이제 종교적 해석을 많이 하시니까 그걸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 신의 역사심을 인간이 절대 이해 못하는 관점에서 보다면 그 영화 속에서도 그런 대사가 어딘가 많이 몇 번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가 아까 이제 저기 두둥실님이 말씀하신 내가 선택한 거에 과한 그거라는 게 그 칼라진 대사에서 정확하게 들어요. 내가 그걸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전 뒤집기 따위로 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로 결정할 게 나의 생사는 너무 커. 이거는 너무 큰 거야. 과도한 거야. 그래서 나는 선택하지 않겠어라는 질문을 할 때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신 앞에서 섰을 때 신은 얘기하기 너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뭐뭐뭐 해서야. 야 내가 살아온 날짜가 구약으로 치면 구약에서 한 200살 300살 살잖아요. 그러면 한 300년 살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라고 하기에는 이게 과연 300년이라는 시간을 산 사람의 입장에서 10계명이 10가지 제목이라고 치면 고작 그 10개 난 사실 고작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10개 중에 그걸 그럼 300년 내내 어겼겠냐 이거지. 이 사람이 분명히 좋은 일도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10개 중에 뭔가 몇 개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지옥행이다? 아니다? 라는 게 결정됐을 때 과연 이게 그럴 일인가? 이게 그 정도야? 그런 측면에서 구약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구약 중에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서가 왜 좋으냐 그러면 되게 짧았을 때 읽기 좋고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게 이 영화랑 비슷한 게 요나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가서 나의 말을 복음을 전해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기가 우리나라 점령하고 이제 해방 얼마 안 된 후에 일본인 거야.
철천지 원수인데 내가 거기 가서 구원을 시켜야 돼 이 사람을. 이 사람 싫잖아 그게. 음.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딴 배를 탔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 고백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했더니 고래가 와서 갑자기 이 사람을 덥석 삼키네. 아니 내가 그래서 딴 나라 가겠다 했다고 내가 고래한테 잡힐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걸 그 나라 앞에 해변에 배 타네.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나 왕을 보러 왔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 그랬더니 한 3마디 하니까 하는 그 왕이 그래요? 그럼 좋아요 우리 받아들일게 이렇게 되는 거야. 요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도구일 뿐이었던 거야. 요나는 결국 그렇게 될 운명이었고 그냥 얘는 그게 싫었다 해서 다른 배를 탄 것뿐인데 고래 뱃속에 갇혀가지고 했던 그 어쨌든 절대 신 앞에서 나의 무력함 그런 거죠.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재밌어. 이게 짧아서 뭐 성경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텐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안톤 시거마저도 자기의 질서에서 그랬던 게 마지막에는 다 의미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나의 의지, 나의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고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결국 그 파란불에 지나가는 질서 속에서도 아무 소용없이 되는. 그 사람이라는 게 이래저래 애를 쓰지만 사실은 이제 케인즈가 했던 말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죽는다. 그리고 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사든 예상을 해야 되잖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먼 미래가 오히려 예상이 쉽다라는 거야. 이게 사실 되게 별거 아닌 말인데 약간 좀 하는 게 저는 있었거든요. 약간 양자역학적으로. 네, 먼 미래 예를 들어서 경제가 당장 내일 주식이 떨어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평균의 경제 성장률은 1%든 2%든 늘 누적이 되니까 5년 후에는 그 복리로 1%씩 성장했을 거 아니냐. 그러나 내일 삼성전자 주식이 1%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길게 보면 예상되는 일들이라는 건 사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근데 짧게 보면 그 안에서 등락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톰 아저씨, 토미 리 존스 아저씨의 태도라는 거는 사실은 길게 보면 넌 결국 킬러한테 네가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돈을 먹었을 그 시점에 네가 특단에 나한테 오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온다 해도 이미 죽어 있다. 넌 이미 죽어 있다. 그거는 자기가 볼 때 너무 뻔한 미래인 거야. 네. 너무 뻔한 미래인데 그 칼라진을 남편을 데리고 오려고 서들뜩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 일은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소하고 도살장에 있는 소도 그 도살자와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미시적인 관점과 그 거시적인 관점을 봤을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뻔한 예상이 되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요거 있잖아요. 요 두 개가 겹친다는 게 사실 아이러니인데 이게 아까 어저께 그 이 대표님이 영화 보면서 양자역학 같다. 왜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양자역학이 사실은 합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통일장 이론을 만들려고 다 실패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지. 그렇게 합치되지 않지만 그 두 개가 공존하는 게 사실 우주의 그 세상의 질서라는 거고. 일단 현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이론을. 그러니까 왜 우리 가장 큰 유머 있잖아요. 관찰을 하기 전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땐 파동이었는데 눈동자 딱 돌린 순간 이게 점이 된다. 점이 된다. 이건데 결정이 되는 순간. 그래서 무언가 어디를 이게 좀 그거 하면서 양자 팟캐스트 같은 데 나오는 말 슬럿을 지나가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첩이 된다라는 거 약간 양자역학에서 우리 알지도 못해 자꾸 양자역학에서 좀 겁나는 우리가 게 문과충들 스타일로 대충 겉핥기로 이해한 그냥 재밌는 개념으로서의 양자역학인 거지. 개념으로서 이제 얘기한 거지. 그 아닙니다. 겁나니까. 왜냐면은 이게 중첩이 된다라는 그 느낌이 있는 게 일단 계속 역할이 중첩이 되고 그 동선이 중첩이 되고 왜냐면 그 로엘린 도망가고 저기 그 뒤를 안톤 시거가 가고 토미 리 존스가 그 뒤를 목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중첩되다가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중첩이 겹쳐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왜 토미 리 존스가 이 모텔방 안에 살인 현장에 왠지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섬뜩한 기운을 느끼잖아요. 그때 그 컷 있잖아요. 안에 뭔가 하베르 바르뎀 숨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문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결과만 얘기하면 열었을 때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럼 그 하베르 바르뎀이 숨어 있다는 그 이미지는 뭐냐? 물론 이제 영화적으로 보면 편집상으로는 그 왠지 그 타미리 존스의 심상 이 안에 있을지 몰라라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그 전에 어떤 플래시백과 미묘하게 이렇게 뉘앙스가 영화적 트릭일 수도 있고 긴장을 고조시킨 영화적 그냥 트릭일 수도 그런 효과도 있고. 있고 의미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없을 확률이 더 높은데 왜냐하면 이 사건은 끝났으니까 네. 종결된 이미 루엘린 죽은 상태니까. 그러나 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살인자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맞아요. 것이라는 거지. 여기 바로 관찰하기 바로 직전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쨌든 마음을 먹어요. 네. 내가 잡이 있으니까 이것을 근데 그 잡이 있다고 해도 경찰관으로서 그냥 사건 끝나서 갈 수도 있잖아. 나도 사실 자기 관할 지역 아닌 것 같은데 가도 되잖아요. 가도 되는 거와 근데도 뭐 내가 또 직업 정신이라는 인과로 얘기하든 호기심이라는 인과든 뭐가 됐든 열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순간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관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을 열었을 때 여기에 이제 이놈이 있을지 없을지 확률은 반반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전체적으로 벌어져 있던 삶이 중첩이 딱 되는데 이 순간 그 문을 열고 마음을 먹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불안감이 총을 빼들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자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약간 왜 아까 동전처럼 없다라고 결정하고 난 총도 안 뽑고 들어가겠어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지만 난 들어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라는 어떤 그 중첩된 그 자기 나름의 결론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없었죠. 결론은 사실 허망한 얘기인데 없었는데 삶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그렇죠. 이제 거기서 갈렸잖아. 사실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자기는 죽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약에 코엔이 끝냈다고 해도 사실 그 영화가 무리가 없어요. 큰 무리가 없어. 그냥 가방을 열다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뻥 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계속 그러니까 삶은 뭐 우리 박 박사님 말 뾰족한 수가 없고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그냥 하나하나 문을 열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재수가 없으면 죽는 거고 운이 좋으면 무사히 끝까지 열고 가는 거고. 선택을 하고 닥쳐오는 일은 내가 감당한다. 하지만 가끔 감당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이제 바로 머리에 구멍 뚫려서 죽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럴 일인가. 근데 그게 내 잘못인가. 약간 약간 그런 어떤. 근데 그럼 그것을 노인이 된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돼서 갑자기 요즘 애들 탓을 하려고 했더니 상꼰대가 나타나서. 그지. 아니 그건 요즘 애들 탓이라기보단 원래 인생이 그런 원래 세상이 그래. 라고 하면서 더 위에 형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1909년도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게 왜 보면은 그 코엔 형제가 되게 재기발랄한 트랜지션을 되게 많이 하다 뭐냐고 영화적인 기법에 능수능란한 분들이라서 근데 노인을 위한 나라를 없다 보면은 은근히 억지 트랜지션으로 보이는 디졸브가 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조형적으로 약간의 유사함은 있으나 뭐 자연스럽다 이게 흔히 말하는 수법들은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것도 그런 투박해 보이는 의도적인 투박함으로 보이는 그 디졸브가 그 디졸브라고 한 변 하나가 이렇게 싹 옅어지면서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다 아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런 건 거지. 왜 디킨스가 한 말이었나? 저기 허클베리 핀 쓰신 분이 누구지? 마크 트웨이 왜 뭐 보통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뭐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크 트웨이의 한 말이 저는 더 그 공감이 가는데 그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대꾸 정도는 맞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사함 정도는 느낄 정도라는 건 거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뭐 역사 두 번 반복되면 뭐 한 번 희극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완벽하게 과거가 현재에 대연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기시감이나 기분이 느껴질 정도의 비슷한 어떤 형태를 띈다. 혹은 내가 유사함을 느낄 정도의 어떤 비슷함 정도는 갖고 있다. 요 정도인 거야. 그래서 요 말에서 정확하게 1대1로 뭐 조형적으로든 어떤 동선이든 딱 이제 이게 이 맞춰지는 디졸브가 사실 제 기억이 맞으면 영화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뭐냐면은 처음 그 안톤 시거가 살인을 하고 르웰린이 첫 등장할 때 그 르웰린이 그 사슴을 그 딱 맞춘 요 동그라미의 디졸브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딱 정확하게 디졸브고 나머지는 되게 애매한 형태의 디졸브를 쳐요. 근데 뭐냐면은 이것도 이 삶의 유사성이 중첩이 된 요 유사성이 정확하게 1대1로 대꾸되진 않지만 어떤 기시감이나 유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는 건 거지.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게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 삶이 중첩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2차원의 공간, 13차원의 공간의 모양이 완벽하게 닿진 않지만 그 두 개가 중첩되는 순간에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비슷한다. 근데 그걸 들어갔을 때 어떤 건 요소들이 나랑 아다리가 딱 맞았을 때 난 재수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혹은 근데 안 맞는 어떤 시간이 안 맞은 거야. 두 사람의 그 르웰린과 그 누구야? 안톤 시거의 시간이 엇갈린 덕분에 산 거 아니야. 근데 재수 없어서 그게 맞았다? 그럼 right time, right place. 그치요. 하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또 상징하는 그 이전에
그 루엘린이 죽을 때 되게 허망하게 여자하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그죠. 그 멕시코 갱들한테 허망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또한 아다리가 그렇게 맞아버려서라는 건 거지. 거기서 보면 그 죽을 때도 참 웃긴 게 처음 농담 따먹게 하던 그 여자 그 살인 장면이 루엘린이 죽은 장면의 그 살인 장면이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동선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좀 전에 농담 따먹게 하는 이 루엘린을 꼬시던 어떤 여자가 수영장에서 죽어 있어. 근데 죽어 있고 사실 이 여자가 죽었다는 건 루엘린이 죽었을 확률이 높은데 루엘린이 더 멀리 좀 더 떨어진 모텔방 안에서 죽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살인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총을 쐈는데 그 여자가 죽고 도망을 가다가 모텔방까지 가게 돼서 죽은 이런 스토리인 건지 뭔지 설명은 없는데 이 동선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같이 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저 여자는 저기 있고 그래서 이 M1 희생자죠. M1 피해자는 거기 있고 지금 타겟이 된 루엘은 또 이쪽에서 죽었을 때 그것을 맥락 없이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냐 이거지. 그 여자는 왜 죽었을까? 그냥 당연히 뭐 어디 튀어서 죽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그 부분이 되게 특이한 게 어쨌든 영화상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영화였으면 그 거기서 막 긴박하게 총싸움이 하고 나야 될 텐데 그 장면이 붙는 게 그 여자랑 농담 따먹게 하고 뭐 그래서 둘이 자는 건가 그러고 디졸브였나 그냥 컷 넘어가고 나면은 바로 토미리 존스가 오는데 총싸움 나고 도망가는 장면 나오고 죽어 있죠. 주인공인데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거기서 그 장면에서 루엘린이 죽어 있는 거는 마치 그냥 사냥감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약간 사이즈가 먼 상태. 루엘린이 잘 구분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토미리 존스 시점에서 보여주고 오히려 거기서 강조한 건 토미리 존스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한 발 늦었다라는 상황과 그 감정과 그 뒤늦게 찾아온 와이프 그 칼라진의 반응, 아씨 남편이 죽었구나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건이 이미 벌어진 게 왜 처음에 그 루엘린이 칼라진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하겠냐. 총 맞고 온 그 루엘린한테 와이프가 뭐라고 타박을 하니까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태도라는 게 그런 거야.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그 다음 사람들의 대응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근데 또 그것 또한 벌어질 일이었을 뿐인 거잖아.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장면이 또 재밌는 게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수영장에 있는 그 여자랑 얘기를 할 때 뭐 앞에 이상한 농담 같은 걸 하고 뭘 하고 있냐 그런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어 대사로 아마 루엘린이 I'm looking for what's coming 이제 다가올 일을 그 말은 안톤 시거가 자기를 또 찾아오면 그렇지 그걸 느낌으로 총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죽은 거는 그죠. 전혀 뭐 올지도 몰랐던 그 갱단 멕시코 갱단한테 그냥 죽은 거잖아요. 사실. 심지어 루엘린 죽은 앞에 그 멕시코 갱이 실패한 멕시코 갱이 자기도 쏘다가 뭔가 약간 한 명은 뛰쳐나오고 두 명인가는 또 뛰쳐나오고 한 명은 총 맞은 채로 기어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What's coming을 그러니까 인과율로 아까로 하면은 자기는 이 다가올 일을 나름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것에 그냥 종말을 맞은 거잖아요. 사실 이거 우리가 보통 아는 영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영화가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약간 사기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저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잠깐 제 또 여덟 말씀드립니다. 넷플릭스에서 말이죠. 이 노인이라는 나라부터를 보시면 한국어 더빙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게 또 참 백미입니다. 궁금한 나중에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저는 더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집중이 훨씬 그림이 잘 되니까. 왜냐면 이제 어떤 내용은 이제 자꾸 안 읽고 이 화면을 더 폭넓게 볼 수 있어가지고 더빙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것도 사운드의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하시는 분께서는 네, 그렇겠지만 자막이 화면을 가리는 건 또 기분 나쁘단 말이지. 그렇죠. 오리지널리티 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넷플릭스에서 더빙판으로 보는 것도 사실 왜냐면 이 영화가 또 대사가 많지 않으니까 더빙판으로 그냥 보면서 화면에 폭넓게 집중하는 것도 좀 괜찮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영화가 짧아가지고 이제 방금 두둥실님이 얘기해서 Waiting for What's Coming이라고 했던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그거 역시 되게 잘 설계된 대사네요. 그렇죠. 네. 잘 설계된 대사고. 사실은 근데 루엘린 본인은 다음에 뭐가 올지 안다고 생각하고 데뷔를 했으나 데뷔하지 못한 인생을 이게 한다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이제 미식 축구에서 얘기하는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팍 쳐맞는 그게 왜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달려드는 것 때문에 부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룰도 바꿨다는데 그 블라인드 사이드 보이지 않는 곳에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그 사각지대에서 나에게 달려온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유는 다 있어. 있죠. 이유는 다 있어. 그 왜
그 장모님 암에 걸렸다고 계속 뭐라고 하시는 장모님이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 간지 일일이 다 곧 미주알고주알다 얘기하는 사람의 걸로 찾아온 건데 장모님이 깨알 같은 인종체로 멕시코인이 이런 얘기하면서 정보를 다 친절하기 때문에 정보를 누설해주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와이프를 살리려고 했던 그 선택이 결국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근데 그 문제는 자기가 뿌려놓은 그 수많은 씨앗 중에 내게 올 거라고 내가 깊게 고민해서 나에게 다음에 닥칠이라고 예상했던 것 말고 내가 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어떤 그 각자의 의도라는 필터를 거쳐서 결과로 나에게 왔을 때는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영화가 어쨌든 간에 그냥 왜냐하면 이 영화의 구조를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되짚어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터미 리 존스의 나레이션 나와요. 그건 진짜 현자의 나레이션처럼 들려요. 그렇죠. 예. 요즘 애들은 뭐 요즘엔 인과율이 없어. 요즘 사건이라는 게 그래 면서 세상이라는 게 어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미 리 존스의 시선을 한번 받고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렇지. 예. 근데 이 영화의 진짜 반전은 바로 마지막 아까 그 상권대 있잖아요. 터미 리 존스의 그 또 아저씨가 나오는 게 거기가 반전이거든요. 예. 여태까지 터미 리 존스의 시선으로 어른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해석하고 있다가 네가 처음이 아니야. 이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라는 걸 한번 부정하는 그 순간이 진짜 반전이거든요. 네. 이 영화의 반전. 여태까지 우리 관객이 보아왔던 시선을 통째로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찾아가는 씬으로 그 넘어갈 때 사실 디졸브가 쓰이거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되게 이 장면과 이 장면이 연관성이 있어라는 그 되게 다이렉트한 그 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왜냐면 이제 이 영화를 처음 해석할 때 앞에 그 터미 리 존스의 해석이 이 영화의 어떤 큰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조차 왜냐면 그게 주제면 오히려 내가 생각한 코엔 형제의 명성이 너무 다이렉트해. 네, 맞아요. 앞에 주제를 까는 거 좀 그래서 그렇잖아. 그 터미 리 존스의 첫 나레이션이 의외로 디테일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터미 리 존스가 이런 정서를 느끼고 있구나. 그죠. 라는 심상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주제가 아니야. 그냥 그 주제인 것처럼 현혹시키는 뭔가 그럴듯한 말이야. 그래서 그 그럴듯한 말로 시종일관 2시간 내내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 대반전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라는 그 대반전이 나오는 게 사실 이 영화의 백미는 사실 그거거든요. 그렇죠. 영화가 왜냐면 보통 영화가 그 앞에 나레이션이 되게 멋있게 나올 때 사실 그게 톤 앤 매너를 결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통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고 근데 코엔 형제가 마련한 진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거장은 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는 그 터미 리 존스가 꿈에서 아버지를 본 얘기. 네. 마치 아버지가 이제 그 저승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는 뉘앙스에 이제 한 사이클을 마치고 이제 이게 그 뭐 이런저런 묘사를 하는데 결국은 아버지와 같은 길을 나도 가게 될 거 아버지가 날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너 뒷방 늙으니까 빨리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불가해한 어떤 것으로 내가 늙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우리는 늙어서 이렇게 사라질 뿐이다라는 건 거지. 아니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돈을 쫓는 어떤 그 추격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다 보면 마지막에 사건이 다 끝났는데 그것도 허무하게. 네. 근데 갑자기 웬 할아버지가 나와서 길게 얘기를 늘어놓고 뭐지 싶을 수 있어요 영화가. 그리고 근데, 집중해서 안 보면요 루엘린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죠. 그거 잠깐 나오니까. 근데 약간 한번 보시고 근데 그래도 재밌었다면 다시 보시면서 이렇게 뭐랄까 우리 얘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스토리를 맥락을 따지면 그게 다 사실은 불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연결이 되는 스토리라는 거죠. 하지만 뭔가 이건 추격전에 가면을 쓴 다른 이제 실제 이야기는 그 밑에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식으로 봐야지 진짜 재밌는 게 아닌가. 저도 사실 처음 아무 생각 없이 제 기억에 맞으면 되게 피곤할 때 극장에 가서 이걸 보고 처음에 이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다시 어느 날 보고 나서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감상이 정말 신기했어요. 왜 재밌지였어요. 그죠. 일단 재미는 있었어. 끝까지. 그게 네. 그게 영원한 그 감상이었어요. 그 강렬한 감상. 왜 재밌지? 왜냐면 이게 형식이나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재밌을 수 없는 영화적 스타일이야. 왜냐면 재미라는 건 알잖아. 음악 빠방 때리고 우리가 마블처럼 찍어놔야 되는데. 잘생기고 예쁜 주인공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가지고 뭐 킬러도 좀 스페셜리스트하고 약간 뭐랄까 이게 스타일리시하고 막 양복에 페라리 입고 막 150kg를 쫓는데 무슨 국도변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 권호중 씨로 소환되는 그분의 그런 거와 그랬는데 다본 감상은 어쨌든 이게 감상만 보면 재밌었단 말이야. 근데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 거야.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 싶고. 그러니까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재미는 있었고 그럼 이 간극이
어떻게 합쳐져야 되는가가 이 영화를 보는 다시 보게 되는 주된 포인트였거든요. 다시 보면서 왜 재밌지? 내가 알고 있는 형식과 내가 알고 있는 전형성과 이제 불일치하는데 나는 여기서 굉장한 몰입감, 장르적 재미를 느꼈단 말이에요. 이 재미라는 게 영화 공부한 사람의 재미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장르적 재미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무슨 영화 공부한 애들이 뭐 음악 공부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디테일 그런 거 아니에요. 디테일적인 그냥 장르적인 재미, 추격전 그전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왜 재밌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얘기를 썰을 그렇죠. 풀어보자 보니 이제 이런 얘기였다. 그게 왜 재밌지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몰입되면은 클로즈업을 하고 뭐 킬러의 눈을 쳐다보는 시선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야. 이게 항상 넓은 사이즈로 이 전체 상황과 뉘앙스를 항상 같이 포착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안톤 시거라는 킬러가 대단한 기술을 쓰지 않아요. 대단한 기술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의 힘은 뭐냐면 망설임이 없고 진짜 제일 큰 거는 망설임이 없고 상황 파악이 빠르고 네, 아주 기본적인 것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과감하게 흔히 말 헐리우드 클리셰인 말 길게 하다가 꼭 악당이 결국 그냥 죽이면 되는데 굳이. 그래서 보면은 결정의 순간이 왔다 하면은 그냥 딱 하는데 그 거침없음 있잖아. 근데 이 거침없음이 그 일반인 되게 왜 저렇게 못해? 보통 대부분의 액션 영화의 주인공은 다 안톤 시거 같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판단 그죠? 빠르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약점이라는 것들은 순간적인 망설임, 연민,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할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못 참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의 결과를 만드는데 안톤 시거는 그걸 갖다가 안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중간에 그 루엘린한테 반격당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그 일을 그 실수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거침이 없어. 총알을 맞았으니 뽑고 이러면서 매뉴얼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흔히 말 엔드게임을 치면 I'm 아이언맨 하는 그 찰나조차 허용 안 한다는 거지. 아이언맨 하다가 반격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학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이구 타노스 장갑 주웠으면 바로 딱 해야지. 스냅 해야지. 그래서 스냅 그냥 죽이고 끝 이거지. 마지막까지 멋을 내기 위해 I'm 아이언맨 했다가 스냅은 안 되고 에그머니 사실 이게 코엔식 유머인 거잖아요. 이게 무겁네? 약간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왜 재밌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왜 재밌지? 그리고 혹은 왜 재밌다 그러지? 그러니까 왜 좋은 영화라고 하는지는 저희는 사실 마스터나 이런 거에서 좀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마스터 보시고 힘들까 이런 피드백 좀 많았어요. 영화 좀 힘들다. 힘든데 뭐 니들 너무 좋다고 영화 저기 보는 애들이 뭐 이렇게 좋다고 하고 또 뭐 자꾸 뭐 쉽다고.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오른 고전 명작이 된 이제 영화 중에서 왜 재밌지? 재밌습니다, 이 영화. 근데 코엔 형제 영화들 노인을 위한 나라 말고 다른 영화들도 다 사실 비슷해요. 이게 뭐지 싶은데 재밌어요, 다 일단 모든 영화들이. 한번 보시면은 뭐 다른 영화들 다 재밌으니까. 그래서 대놓고 코미디 영화에서는 이제 그거죠. 헤일 시저에 보면 그 뭐죠? 그 발음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배우한테. 저기 젊은이한테 무슨 영화 내 대사 기억 안 나는데 셰리프가 하여튼 계속 그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걸 계속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블랙 유머로 가득 차 어떤 것이 이제 있는 좀 근데 유머가 좀 더 세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들어야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로저 디킨스가 타미리 존스를 내면화한 그래서 카메라와 한 몸이 되어서 힘들다 하고 찍는 어떤 앵글이다. 그걸로 계속 이어붙여서 가는데 그래서 생기는 어떤 이상한 묘한 긴장감. 로저 디킨스와 그 코엔 형제의 어떤 선택 여기서 왜 더 안 들어가고 근데 그러다 보면 더 웃긴 게 이게 정말 거장의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 보통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붙여봐야 알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나 더라는 게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커버리지를 많이 따두죠. 근데 물론 따뒀겠지. 분명히 따뒀을 것 같아. 따뒀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되는 이 선택을 계속 반복해서 이 영화를 그렇게 구축해 나간다라는 그 설계가 뭐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류의 판단인 거죠. 판단이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그 뭐랄까 신의 혹은 영화를 몇 번 찍어보지 않은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과감한데 그럼 과감해서 혼자
남들은 이해 못한 예술이냐 아닌 장르 영화를 만들었다. 네. 이게 아마 오늘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왓챠에 아마 코엔 형제 영화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왓챠 우리한테 네. 광고 좀 주시면 안 되나 보니까. 나 진짜 사실 내가 보는 게 왓챠 파먹기에 가까운데 네. 아니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우리가 그 몇 번 언급했던 영화들 왓챠 우리 방송 얼마 후에 업로드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 SK BTV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코엔 형제 영화 중에 후기작들 중에는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랑 헤일 시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인사이드 루인을 그것도 다시 훌륭하죠. 봤는데 네. 인사이드 루인도 진짜 재밌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영화인가 싶은데 중간중간 되게 웃기기도 하고 네. 재밌기도 삶의 하고. 뾰족한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을 영화로 구현하고 있는. 예. 아니 그 예. 루인이 사실 잠깐 이제 끝나는 판에 이제 얘기를 해보죠. 루인이 그 추위를 뚫고 차를 얻어 타면서까지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 아이돌을 하려면 오디션을 보러 가고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근데 가서 뭐 밥 딜런처럼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안 된 게 태반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그렇죠. 루인 되게 웃긴 게 그거죠. 이게 뭔 영화 싶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이드 루인 보면 루인이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인생 거의 나락인데 심지어 그 영화 지내면서 그 나락에 그러니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로 그러니까 그 뾰족한 수가 없는데 거기에 유머가 깔려 있고 네. 그리고 그 자기 반영적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일단 그 코엔 형제 관심사 중에 되게 큰 게 뭐냐면 미국의 역사랑 그 미국의 역사 붙어가는 영화사, 헐리우드라는 이 영화사라는 관점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톤 핑크랑 사실 저는 바톤 핑크랑 헤일 시절을 연결시켜서 보면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 그 자본이라는 것들, 그 사실 보통은 이제 그런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어떤 헐리우드를 소재로 하거나 뭐 연예 이런 영화들 보면 보통 배우라던가 뭐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창작자 개인에 대한 입장에 대한 그게 많이 제시가 되는데 사실 헤일 시저가 흥미로웠던 거는 바톤 핑크는 작가 입장이죠. 네. 작가가 핍박받는 작가가 정신병에 걸리는 얘기인데 이 헤일 시저는 헐리우드라는 시스템, 헐리우드라는 되게 그 주인공이 자본가를 대변하는 캐릭터죠. 헐리우드라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가인데 그들에겐 로망이 없을 것 같지만 왜 그런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식이 있는데 너는 왜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는 애가 굳이 헐리우드하고 말도 안 들어 처먹는 자의식 과잉의 예술가라고 자처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 제작자조차도 자기가 의문이야. 나는 속물인데 결국은 그 사람조차도 예술적 충동 안에 있다라는 건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영화가 내가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사려 깊고 되게 깊은 그걸 메타적으로 증명한 영화가 있죠. 네. 영화 내부에서는 이제 헤일 시저가 그걸 증명했지만 그걸 메타적으로 증명한 게 있죠. 시네마 천국과 신시네마 천국이죠. 그렇죠. 시네마 천국이 사실 편집본이 프로듀스 버전이고 그죠. 신시네마 천국이 감독판이죠. 이 영화가 잘 되고 나니 네. 사실 원래 감독이거든. 근데 신시네마 천국 처음에 처음 나왔을 때 안 봤어. 왜냐면 시네마 천국 어렸을 때 좋게 보기도 했고 이거 뭔가 약간 사골 냄새가 나니까 안 봤는데 나중에 나 이거 보니까 이게 영화가 감독의 의도가 완전 다르더라고. 딴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 맞아요. 주제도 다르고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신시네마 천국 보고 나이가 들어서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내가 보면서 바로 그거 프로듀서가 근데 사실상 대중적 성공의 호흡으로 보면 맞아요. 프로듀서 판단이 맞아. 맞아요. 영화적 맥락으로 보면 사실 꼼꼼히 따지면 시네마 천국이 프로듀서의 판단이 틀린 게 논리는 안 맞아. 그렇지. 다 점프 시켜버렸지. 논리는 다 이게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보면은 저거 왜 이게 약간 이상해. 시네마 천국이 오히려 이상한데 대중적 호흡에서는 거기서 딱 끊어버리는 게 적절한 감동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인생의 한 뎁스를 얘기하고 싶었던 시네마라는 그거 안에서의 알레고리로서의 인생을 얘기하고 싶었을 때는 신시네마가 맞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근데 메타적으로 증명했잖아요. 그 프로듀서가. 근데 프로듀서가 그러면 그렇게 찍으면 우리는 이제 속물로 소비하잖아. 이 프로듀서의 새끼 감독의 의도도 뭐 곡해하고 말이야. 돈 벌려. 근데 시네마 천국을 우리가 먼저 봤거든. 그렇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동을 고백했단 말이야. 자기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 신시네마를 봤다면, 그러니까 웃긴 게 예고편을 티저를 학습하고 본편을 본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반대로 됐다면 감독편 나서 흥행이 안 돼가지고 한 10년 뒤에 누가 이제 이거 그럼 못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영화가 이상해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우리가 속물이라고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어떤 직업을 택했을 때 그 판을 해서 굳이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권력 욕망 있고 되게 사악한 사이코패스들일 것 같잖아. 근데 정치하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하는 분들이 사실 사명감과 애국심 없이 남들이 욕하는 자리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사명감과 애국심이라는 단어는 위대한 몇몇 극소수의 지도자에만 해당되는 말 같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근데 비율의 차이가 있겠죠. 네, 그것과 뭐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 어떤 비율에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나는 속물이고 나는 사악한 거 나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자기 하는 일에 이렇게 막 열과성을 다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헤일 시저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 산업을 어떤 특정 산업에 사실은 돈이 되고 안 되고 젊은 인재들이 몰리는 산업이라는 게 사실 어느 시대마다 있잖아요. 돈이 되고 안 되고 로망을 찾아서 근데 그게 꼭 쇼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확률도 없는 레드오션스 이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매혹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헬시저가 되게 나름 제 기준엔 되게 신선한 관점을 제시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 되게 오늘 이 얘기하면서 코엔 형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라는 새삼.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코엔 형제 재밌고 잘 만든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오면 코엔 형제 나왔구나 보자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버릇처럼 그냥 돼 있어서 뭐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좋은 작품 정말 많이 진짜요? 만들었다 이런 예, 생각이 예. 문득 다시 아니 너무나도 훌륭한 행보만으로 예. 이게 왜냐면 이 보통 제가 방송에서 가끔 자주 얘기한 얘기가 첸카이거 예를 들면서 그거 하나면 됐지 뭐. 그러니까 이 예술가라는 게 그래요. 이 정점이 있으면 대부분은 그냥 그거에 어떤 그 앞에 앞 챕터거나 뒷 챕터거나 그냥 반복이거나 그런 거죠. 그 정점의 피크가 딱 나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낙차가 너무 많아. 낙폭이. 그치. 근데 이제 코엔 형제 같은 경우 이게 꾸준함. 자기 영화의 톤처럼 영화에 네.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 별거 없이 그냥 쭉 가는 듯한. 보통 이제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 연출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약점이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네. 뭐 테크닉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인격적으로 안 좋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뭐 아니면 성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그 영화적인 지식은 풍부하나 사회적인 철학적인 지식 성찰은 부족하다든가라고 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누가 이런 약점이 있다 얘기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패스하자면 하고 얘기하자면 코엔 형제는 이게 웃기는 말인데 흔히 말하는 육각형이라 그러죠. 꽉 찬 육각형. 빠지는 게 없어요. 뭐 야구로 얘기하면 그 유명한 파이브 툴스 같은 거 빠지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그 형제가 같이 해서 그럴 수 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제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데 그 둘이 똑같이 연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게 연출이 원래 코엔 형제가 아니고 그 조엘 코엔이 제가 알기로 연출인 거고 에단 코엔이 제작 혹은 같이 공동 연출을 할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그제큐티브 그 프로듀서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그치, 모든 장면을 찍어서 둘이 같이 이런 게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조엘 코엔이 주로 연출에 더 가깝고. 쉽게 해서 누가 오케이 부르냐 이거는 제가 조엘 코엔이랑 에단 코엔이 제작자랑 감독 정도로 역할을 나눠서 보통 시나리오는 거의 같이 쓰는 것 같고 이제 제작자랑 감독의 롤을 서로로 나눠서 그때그때 진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작가주의로 봤을 때 또 이제 그게 좀 너무 감독이 가는 게 무리수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에도 이것도 증명사례인 거예요. 그럼 코엔이 누가 컷을 부르냐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짝 왜 폴 맥카트니 존 레논 논쟁처럼 약간 공과를 나누고 싶은데 영화라는 게 그런 건가?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에단 코엔이 프로듀서에 더 가깝다고 치면 그게 정말 큰 게 이 아까 우리 시네마 천국도 얘기했지만 감독의 시선과 프로듀서가 이 작품에 대한 전혀 이해 없이 그냥 돈을 대고 이걸 진행하는 사람과 영화를 만드는 과정과 결과에서 차이가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게 이 둘이 같이 시나리오를 쓰고 어쨌든 공통의 시선을 공유하면서 영화를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영화를 쭉 찍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로저 디킨스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좋은 작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뭐랄까 그런 어떤 협력의 퍼센테이지의 총합으로. 그지.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감독을 이제 최종 판단자로 이제 그냥 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를 예술가로 지칭해 주지만 뒤에는 이제 더 많은 그죠. 그런 예술적인 기여들이 있었다. 사실 그래야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한 감독이 한 촬영 감독과 여러 작품을 쭉 이렇게 네. 버디처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감독이 한 프로듀서와
쭉 계속해서 여러 작품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솔직히. 그래서 에단 코엔 지금 IMDb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 파고 같은 경우는 디렉터에 같이 나와 있지만 조엘 코엔 찍고 에단 코엔은 가로 열고 언크레디티드 감독으로서 언크레디티드 공동 연출을 봐주는 거고 라이터스로는 둘 다 돼 있고 시나리오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에단 코엔은 감독, 제작, 그러니까 기획, 그 관리, 운영, 그 전체 기획 이런 거에 이제 같이 참여하고 조엘 코엔이 큰 왁구 짜는 거는 이제 에단 코엔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조엘 코엔이 현장에서 사람을 더 잘 패나 보죠. 네,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에단 코엔이 약간 마음 약해서 뒤에서 서류 작업하고 뒤에서 이제 사악한 건 자기가 꾸미고 계획은 자기가 꾸미고 같이 꾸미고 앞에서 이제 몽둥이 휘두르는 건 이제 조엘 코엔이 좀 더 잘하나 보죠. 아 근데 그렇게 형제가 같이 그 영화의 전반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영화의 어떤 퀄리티를 뽑아내는 쭉 그 필모를 봤을 그러니까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지금 드네요. 생각. 헛스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들이다 보면 헛스윙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감독이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정말 대단한데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PD들의 힘이 있었던 게 만약에 혹시나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다 서포트해줄게 붙은 PD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순간 아무리 봉준호 감독이라 그래도 어떻게 될지 상담 못하는 거거든 솔직히. 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헐리우드가 요즘도 좀 편집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내가 찍어놓고 뭐 어떻게 너 이제 찍었으니까 가지.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뭐 어떻게 뒤를 붙일지 앞으로 붙일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영화, 대중 영화의 어떤 정서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편집권을 갖고 있냐 없냐 뭐 이런 작가주의적인 어떤 성찰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화가 생각보다 많은 타인의 기여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어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엘 코엔, 에단 코엔이 코엔 형제가 말씀하신 헛스윙 없이 생각해보니 놀라운 필모그래피를 가졌다.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첸카이거의 무극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보면은 정말 그 영화사적인 지식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영화사 말고 그냥 역사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잇는 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 그걸 갖다가 영화로 구현해내는 그 깊은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테크닉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분도 이제 노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해안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영화 성자인가 이분들은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이제 조엘 코엔, 에단 코엔이 거의 마지막쯤 되면 사실 영화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인데 타르코프스키인데 영화 성자의 반열에 들지 않을까. 네, 진짜. 약간 왜 다른 형들은 욕해도 괜히 타르코프스키 욕하면 약간 이게 왠지 이게 약간 신성모독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나는 이분들만큼 매체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이제 현대 미국 영화의 위대한 감독들 뭐 이제 데이비 핀처나 뭐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고전 명작방이라는 이 코너를 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데이비 핀처가 특히 뜨거운 감자죠. 세븐이 나온지도 20년, 30년 20년도 더 지났지. 90년대 후반 영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이비 핀처의 영화가 데이비 핀처가 이제 거장이 된 지도 오래. 데이비 핀처의 최근작 맨크를 우리가 또 이제 함께 다뤄보면서 그렇죠. 이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헤이터들을 우리 얘기의 헤이터들에게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자. 그렇죠. 뭐 리들리 스콧이랑 약간 비슷한 겹치는 데 많은 사람인데 이것도 재밌는 게 코행 메카시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원작자인 코행 메카시가 카운슬러의 각본을 쓰고 그걸 갖고선 카운슬러를 이제 리들리 스콧이 찍었단 말이죠. 그렇죠. 영화 별로예요. 별로죠. 네, 영화 되게 별로예요. 되게 별로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 자세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험한 발언 내가 지뢰 밟을 뻔했어. 어쨌든 적절했다. 특히 카운슬러를 보면 너무 직접적이다. 차랑 왜 섹스하냐? 데이비 크로넨버그냐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고 그런 상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앞에 나레이션 깔아서 그걸 주제로 박아버리면 멋없다. 형들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였던 거고 어쨌든 할 얘기 없다더니 또 이렇게 오래 얘기했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부는 여기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노인들 3명이 빨리 퇴장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길지 말고. 자 그럼 여태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대한 잡설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둥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금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이나 했구나. 야, 에어컨 좀 틀어 더워 죽겠다 나는.